안녕하세요. 책사랑 오스컨입니다. 이케다 다이사쿠 신인간혁명 제4권 입정한국 239페이지부터입니다. 입정한국. 장마는 아직도 끝날 것 같지 않았다. 총본산의 참도에는 짙은 안개가 자욱에 끼어 있었다. 1961년 7월 3일 야마모토 신이치는 총본산을 찾았다. 도다 조세이의 성묘를 위해서였다. 다음 날 4일 아침 도다의 무덤 앞에 선 신이치는 깊은 기원을 담아 제목 삼창을 하고 잠시 묘비를 향한 채 서 있었다. 그것은 마치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다. 16년 전 전쟁이 바로 직전인 1945년 7월 3일에 은사 마키쿠치 스네사부로의 강포에 대한 유지를 이어받은 도다는 살아서 옥문을 나왔다. 군부 정부의 탄압으로 전쟁 하에서 겪었던 2년간의 옥중 생활은 도다의 몸을 몹시도 병약하게 만들었다. 그의 몸은 바싹 말라 있었고 걸음걸이조차 불안정했다. 그러나 갈비뼈가 드러난 그의 가슴에는 광선유포에 대한 격렬한 투지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경애하는 은사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민중에게 도탄의 괴로움을 맛보게 한 권력의 마성에 대한 분노의 불꽃이기도 했다. 그 탄압으로 대부분의 동지들은 퇴전하였고 의지할 만한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었다. 도다는 광선유포의 명맥이 자신의 양 어깨에 달려있다는 것을 자각했다. 도다는 오로지 홀로 법기를 들고 일어설 것을 결의했다. 그리고 이날부터 지하수가 샘물이 되어 쥐표로 흘러나오듯 광선유포의 법수가 패전의 불탄 들판을 윤택하게 적셔갔던 것이다. 7월 3일, 그날은 학회가 새로이 태어난 날이며 광선유포의 사자왕이 군부 정부라는 권력의 쇠사슬로부터 해방된 날이기도 하다. 시인씨는 광선유포라는 권력의 마성과 싸우는 것임을 통감하고 있었다. 인간의 존엄을 위협하는 권력이나 무력 등의 외적인 힘에 맞서 내적인 정신의 힘으로 인간성의 승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불법자의 사명이기 때문이다. 마키구치와 도다가 체포된 직접적인 계기는 천조 대신에 신차를 모시지 않겠다고 했던 것이지만 그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사례에 지나지 않았다. 더욱 본질적으로는 국가 신도를 정신의 지주로 하여 민중을 예속시켜 전쟁을 수행하고자 한 군부 정부로부터 만인의 존엄과 자유, 평등을 설하는 불법을 유포하는 단체를 방치해둘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전쟁 후 시대는 바뀌어 일본은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다고는 하나 민중을 예속시키려는 본질적인 마성의 힘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고 신씨는 생각했다. 신씨는 저 오사카 사건을 통해 그것을 몸으로 느꼈던 것이다. 기이하게도 그가 체포된 날은 1957년 7월 3일이었다. 신씨는 오사카 지검의 치조를 생각하자 격한 분노로 몸을 떨었다.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도다 조세이를 체포하겠다는 등의 협박이라도 해야 할 검사의 언동에는 어떻게든 학회를 함정에 빠뜨리고야 말겠다는 사악한 의도가 숨어 있었음이 분명했다. 새로운 민중 세력의 대두가 두려웠기 때문일 것이다. 민중이 학회에 의해 사회의 주역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현실의 정치를 움직이는 힘으로 되어가고 있었던 것은 국가 권력에게 커다란 위협이었음에 틀림없다. 예로부터 불교를 비롯한 일본의 종교는 국가 권력과 손을 잡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권력에 가담함으로써 옹호받아왔다. 후쿠자와 유키치는 이에 대해 문명론 계략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종교는 사람의 마음 내부에서 작용하는 것으로서 가장 자유롭고 가장 독립적이기 때문에 다른 제약을 조금도 받지 않고 남의 힘에 조금도 의존하지 않으며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 것인데 우리 일본에서는 그렇지가 못하다. 그리고 그는 종교가 정치 권력에 영합해 왔다는 것을 언급하고 이렇게 지적했다. 그 위력의 근원을 찾아보면 종교의 위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정부의 위력을 차용하는 것으로서 결국 속건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불교가 융성하더라도 그 교는 모두 정치 권력 속에 흡수되고 시방세계를 널리 비추는 것은 불교의 광명이 아니라 정치 권력의 위강인 것이다. 불교 학파에 있어서도
정권에 흡수된다는 것은 권력의 탄압을 피하고 자종의 연명과 번영을 도모하는 수단이었다고 할 것이다. 학회도 권력의 뜻에 따라 현실 사회의 불행을 외면하고 단지 내세의 안온과 마음의 평안만을 설하는 죽은 종교라면 아무런 마찰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래서는 민중의 행복과 사회의 평화를 실현한다는 종교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 종교가 민중을 위한 사회 건설에 매진해 가고자 한다면 민중을 지배하려는 마성, 즉 권력의 박해를 각오해야만 한다. 신씨에게 이 투옥은 민중의 개가를 쟁취하는 인간주의 운동을 향한 생애의 출발점으로 되었던 것이다. 또 신씨가 결코 잊을 수 없는 것은 제자를 생각하는 뜨겁고 뜨거운 그 스승의 마음이었다. 하네다 공항에서 오사카 부경으로 출두하기 위해 간사이로 향하는 신이치에게 도다는 이렇게 말했다. 혹시라도 내가 죽게 된다면 나도 곧바로 달려가서 내 위에 엎드려 함께 죽을 테니까. 야마모토 신씨는 하네다 공항에서 도다 조세이의 심정을 생각하자 감격의 눈물에 눈시울이 젖었다. 또한 도다는 신이치가 구류 중일 때 오사카 지검에 항의하러 가기까지 했다. 도다는 7월 12일 도쿄의 구라마에 국기관에서 신이치를 부당하게 체포한 오사카 부경 및 오사카 지검을 규탄하는 도쿄 대회를 개최한 뒤 다른 방법이 없다는 생각으로 오사카에 왔다. 그리고 검사장에게 면회를 요구했다. 당시 도다의 몸은 이미 너무나 초췌해져 있었다. 그는 동행 간부에게 부축을 받아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거친 숨을 쉬며 지검의 계단을 올라갔다. 도다는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이 신씨를 대신해서 감옥에라도 들어가겠다는 각오였다. 제자를 위해서는 목숨을 버리는 것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스승이었다. 그는 검사장에게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 죄 없는 제자를 언제까지 감옥에 가두어둘 셈이냐. 나를 체포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지금 당장 나를 체포하라. 그리고 한시라도 빨리 신이치를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도다는 지검에서 돌아오는 길에 몇 번이고 분한 듯이 이렇게 중얼거렸다. 아무런 죄도 범하지 않았다는 것은 신이치의 인품을 보면 잘 알 수 있지 않은가. 신이치가 그 사실을 안 것은 추록 후의 일이었다. 그는 스승의 마음에 울었다. 또 도다의 항의는 민중을 지키는 지도자의 모습을 몸으로써 가르쳐준 것이라고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 도다의 무덤 앞에 선 신이치의 가슴에 권력의 마성과 싸워라. 민중을 지켜라. 는 은사의 말이 메아리쳤다. 신이치는 깊은 맹세를 담아 제목 삼창을 했다. 그리고 은사의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이윽고 결정을 맞이하고 있는 오사카 사건의 재판에서 단연코 무죄를 쟁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신이치는 이날 도쿄에서 돌아오자 밤에 실시되는 7월 남자부 간부회에 참석했다. 간부회는 미래를 열어갈 좌담회 운동에 전력을 다하는 청년들의 의욕 넘치는 모임으로 되었다. 정년부장 아키즈키 에이스케가 이번 하반기에 민중대회의 장소라고 해야 할 소단위 자담회의 전력을 경주 남자부의 손으로 대성공시켜가자고 호소하자 활기찬 박수가 터져나왔다. 청년들은 법기를 드높이 치켜들고 민중 속으로 인간 속으로 본격적인 전진을 개시했던 것이다. 조직의 최전선, 민중 속이야말로 강선유포가 추진되는 가장 주요한 장이 있는 것이다. 7월 9일 방면별 청년부 총회의 대미를 장식하는 도호쿠 총회가 개최되었다. 이 일에 실시된 주코쿠의 청년부 총회 시코쿠 포함도 여자부 1만 2천 명, 남자부 1만 4천 명이 참가하여 대성공을 거두었고 이제까지 어느 방면이나 미중유의 대결집을 이루어왔다. 그런 만큼 마지막으로 도호쿠가 이렇게 유종의 미를 장식할 것인지 어떻게 유종의 미를 장식할 것인지 주목받고 있었다. 오전 9시경 해압이 열리는 센다이시 레저센터에 야마모토 신이치가 도착하자 이미 참가자들은 장회까지 넘치고 있었다. 장회에 있는 멤버들에게는 쌀가마니의 양끝을 막을 때 쓰는 지프로 만든 둥근 마개를 나누어 주어 모두 거기에 앉게 했다. 운영 멤버들의 배려이겠지만
그렇다 해도 쌀까마니 마개를 이용했다는 것이 농업이 성한 도쿠다워 흐뭇했다. 당초 오전 10시부터 여자부 총회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신실은 장외에 있는 벗들을 생각하여 개회를 앞당기자고 제안했다. 이날은 하늘이 맑아 점심때쯤이면 무척 더워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도쿠 여자부 총회는 오전 9시 30분에 개회되었다. 1만 2천 명이 대결집이었다. 신씨는 총회가 끝나자 곧바로 장회로 나왔다. 찌는 듯한 더운 날씨 속에 밖에 있어야 하는 멤버들이 걱정되었던 것이다. 수은주는 33도였다. 장애에는 여자부뿐 아니라 이미 오후에 있을 남자부 총회에 참가할 멤버들로 가득 차 있었다. 시이치는 장애에 설치된 단상에 서서 멤버들에게 외쳤다. 오늘은 더운 날씨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참가해 남녀 청년 부원은 약 50만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미 일본 제1의 청년 평화단체입니다. 이 청년의 힘으로 일본의 세계의 평화의 낙토를 구축해 가시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우리 참가회의 존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신지는 5분 정도 이야기하고 나서 부채를 오른손으로 높이 치켜들고 말했다. 오늘은 여기에서 학회가 지휘를 하겠습니다. 고적대가 동양왕포의 노래를 연주하자 신이치는 혼신의 힘을 쥐어짜듯 노래에 맞춰 주의를 했다. 미치노쿠, 후쿠시마, 미야기, 이와테, 아오모리의 4개 현의 푸른 하늘에 젊은이들의 노랫소리가 드높이 메아리쳤다. 신이치 이마에는 순식간에 굵은 땀방울이 솟아올랐다. 오후에는 도호크 남자부 총회이다. 이날 모인 남자부원은 1만 6천 명이었다. 실로 방면별 총회의 대미를 장식하기에 걸맞는 훌륭한 대결집이었다. 시인씨는 도우크 남자부의 건투를 칭찬하면서 광선유포의 총 마무리는 도우크 건하의 손으로 완수해주기 바란다고 강하게 호소했다. 광선유포의 대사업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대수가 대지 속으로 힘차게 뿌리를 뻗어가듯이 끈기 있게 때를 만들고 때를 기다리며 하나하나 일을 완벽하게 마무리해가는 착실함이 요구된다. 그 강한 인내와 견실함은 도우크인의 뛰어난 자질이라고 해도 좋다. 그러므로 신이치는 도우크의 청년들에게 광선유포의 총 마무리를 맡긴 것이다. 방면별 청년부 총회는 이것으로 막을 내렸다. 이때까지 모인 청년들의 총 인원은 남자부가 11만 5천 명, 여자부가 8만 8천 명이다. 다음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을에 전국의 대표가 모이기로 되어 있다. 이때 이미 남자부는 11월 5일에 도쿄 국립경기장에서 대표 10만 명이 참가하는 총회를 실시하기로 되어 있었다. 또 여자부도 남자부에 이어 11월에 수도권의 동지들과 각지의 대표가 참가하는 총회를 개최하기로 계획하고 있었다. 1년의 방면별 총회를 대성공으로 마친 지금 청년들의 성장은 눈부셨다. 신씨는 이것으로 11월 남녀 청년부 총회를 목표로 하여 조직의 확충을 더 한층 도모해 간다면 청년부의 반석 같은 기반을 확립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신씨가 각지의 총회에서 청년들과 만나며 강하게 느낀 것은 청년들이 인생의 확고한 대철학을 구하고 있으며 강성한 구도심에 불타고 있다는 사실이다. 신씨는 그러한 청년들의 마음에 어떻게 부응해 갈 것인지 항상 생각했다. 회장이라 해도 자신은 젊고 은사인 도다 조세이에 비해 너무도 무력하다는 것을 신이치는 통감하고 있었다. 그러나 도다가 없는 지금 학회의 기둥으로서 모든 동지를 지키고 지원해감과 동시에 청년들을 자신 이상으로 광포와 사회의 리더로 육성해 갈 책임이 있다는 것을 신실은 자각하고 있었다. 그 책임을 알고 있기에 그는 혼자 고뇌했다. 무릇 청년을 촉발시킬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부여해가는 것만큼 어려운 것은 없다. 시이치는 그것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자신의 원점이며 규범인 스승도다를 영원히 잃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수원과 유리된 대하는 없기 때문이다. 또 구도와 도전의 마음을 잊지 않고 자기 교육에 철저하며 항상 자신을 연마하며 향상시키고 성장시켜가는 것 외에는 없다고 느꼈다. 그리고 사심을 버리고 인류의 행복을 위해 끝까지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으로 청년들의 혼을 촉발시켜 가자고 신실은 맹세했다. 장가 청년들의 포교를 향한 발걸음은
11월 총회를 목표로 그 기세가 한층 더해갔다. 7월 10일에 열린 7월 여자부 간부회에서 여자부는 부원 20만 명을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남자부는 부원 30만 명의 달성을 눈앞에 두고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 단련의 땀을 흘리며 홍교의 성구로서 돌진하고 있었다. 마침내 장마가 끝난 7월 20일부터 모든 회원들의 대망하던 대객전 건립의 공양 접수가 실시되었다. 공양은 24일까지 4일간에 걸쳐 각 지구별로 실시되었다. 전국 각지에서 동지들은 구두쇠처럼 생활비를 절약하여 저축해둔 진심 어린 정제를 가지고 즐겁게 달려와 주었다. 이 공양에 참가한 세대는 141만 9,532세대였다. 전 회원 세대의 7할이 참가한 것이다. 또 공양의 총액은 약 32억여 엔이었다. 당초 본부에서 세웠던 목표가 10억 엔이었는데 그 3배 이상의 공양이 접수된 것이다. 전 동지의 광선유포에 대한 정열이 가져온 결실이었다고 할 것이다. 7월 27일에 실시된 7월 본부간부회에서 야마모토 신이치는 동지들이 대객전의 건립에 진심으로 진력해 준 것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며 다음과 같이 인사했다. 먼저 이번 공양 추진에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 순회 간부들이 책임지고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대로 세기의 대전장에 어울리는 대전당에 어울리는 훌륭한 대객전을 건립하겠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낙성의 때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마음껏 공덕을 받아 각자가 세계 제일의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모습으로 총 등산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또한 공양 금액은 방금 발표했듯이 당초의 목표를 크게 상회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등산자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한동에 1,000명에서 2,0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근대적인 총방을 여러 동 건설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공양은 역시 장래를 위해 총본산 주변의 토지 확보나 전국의 사원 건립 등에 사용하고 싶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두가 박수로 답했다. 신실은 참가자들에게 깊이 인사한 후 이야기를 계속했다. 어쨌든 여러분의 진심 어린 공양에 대해서는 니타스 상인과 상담하여 전부 총본산의 융성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신이치는 이번 공양에 참가한 동지의 신심에 대한 정성을 생각하니 가슴이 뜨거워졌다. 어려운 생활 속에서 식비 등을 절약하여 저축한 돈을 공양한 사람도 적지 않았다. 상간 벽지에서 지팡이를 짚고 40리, 50리 길을 걸어와 공양한 연로자도 있었다. 참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눈물겨운 진심의 드라마였다. 신실은 이 신심의 정성을 대성인께서도 졸아마시고 반드시 칭찬하실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승려들이 그 신도의 진심 어린 공양을 당연하다는 듯이 여기는 것이 아닌 찬탄과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고 자애로서 받아가기를 염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이 본부간부에서는 아마미오시마 지부 등 42개 지부가 탄생되었다. 이것으로 학회는 205개 지부의 진용으로 되었다. 더욱이 이날 각 방면의 본부장 제도가 시행되었다. 이것은 홍교의 진전에 따라 조직이 확대되어 대부분의 방면에 복수의 총지부가 탄생했기 때문에 각 총지부를 통괄함과 동시에 방면의 독자성을 살린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었다. 지역 강포를 향한 중층적인 조직의 포진이라고 해도 좋다. 7월 29일 야마모토 신이치는 나가노 현의 기리가민의 고원에서 실시되는 제6회 수도의 야외 연수에 참석했다. 의기왕성한 청년들과 만나는 것은 신이치에게 최대의 기쁨이었다. 신이치가 캠프장에 도착한 것은 오후 6시경이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먼저 도착해 있던 멤버가 힘찬 인사로 신이치를 맞이해 주었다. 이누보사키에서 1년 전에 실시했던 야외 연수 때보다도 청년들은 모두 절도 있는 동장으로 더 한층 성장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다. 이누보사카에서 신이치에게 엄한 지적을 받은 그들은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수호 회원의 자각을 새롭게 하고
이 1년 동안 자기 자신을 끝까지 연마하고 모인 것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표정 속에서도 정의 10만의 결집을 목표로 싸우겠다는 불타는 투혼이 넘치고 있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열심히 준비에 임하고 있는 청년부 임원들을 격려하며 걸었다. 작은 시내가 옆에서 취사를 담당한 청년들이 식사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수고하십니다. 취사 담당 멤버로군요. 그런데 이 장소에서 작업하자고 한 사람 누구입니까? 예, 접니다. 이렇게 말하며 앞으로 나온 멤버는 취사 담당 책임을 맡고 있는 다테야마 구라조라는 청년이었다. 좋은 곳을 선택했군요. 재해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난하는 경우에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물의 확보입니다. 깨끗한 강이 있으면 음료수로도 쓸 수 있고 취사나 세탁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을 확보한 것은 적절한 선택입니다. 청년들에 대한 신이치의 교육은 이미 이때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그러면 피난처 등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 물 이외에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또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청년들은 곰곰이 생각하더니 그중 한 멤버가 대답했다. 식량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식량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누구나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유사시에 두세 끼는 굶어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장실에 가는 것은 언제까지나 참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경우에는 화장실의 확보를 반드시 생각해 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도다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것인데 여러분도 꼭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주위로는 하얀 베일과 같은 안개가 흐르고 있었다. 그 안개 저편으로 희미하게 산줄기가 보였다. 시이치의 가슴에 3년 전 8월 처음으로 기리가미네에 왔을 때의 일이 되살아났다. 신씨는 그때 아름답고 장대한 기리가미네의 경치에 감동하여 서관 도다 조세이를 그리워하며 선생님을 모셔오고 싶다고 생각했다. 또 호연지기를 기르기 위해 언젠가 이 땅의 청년들도 초대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도다가 가장 신뢰했던 수호회의 야외 연수를 위한 장소로 이곳 기리가미네를 선택했던 것이다. 한여름이었으나 고원은 쌀쌀했다. 신씨는 하늘을 우러러보았다. 황혼의 하늘은 구름에 가려 있었다. 비가 내리지 말아야 하는데 하고 생각했다. 멤버들은 서로 협력하면서 솜씨 좋게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신씨는 수호의 멤버들이 강한 단결의 마음을 가진 것이 기뻤다. 이윽고 둥글게 앉아 야외에서 식사를 시작했다. 중앙에는 장작이 쌓여 있어 해가 지면 점화하기로 되어 있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즐겁게 보냅시다. 청년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올랐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식사를 시작했다. 취사 담당이 만든 돈지루, 돼지고기와 감자, 당근 등을 넣어 찌개를 끓인 돈지루와 쌀밥, 통조림이라는 검소한 식단이었지만 광대한 자연 속에서 맑은 공기와 함께하는 식사는 더할 나위 없이 맛있었다. 식사가 시작되고 조금 지나자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점점 심해졌다. 부득이하게 빨리 저녁 식사를 마치고 각자 텐트로 돌아가 대비하기로 했다. 이윽고 비는 가랑비가 되더니 마침내 그쳤다. 멤버들은 다시 야외로 모였다. 장작에 불을 붙이고 캠프파이어를 둘러싼 연수회를 시작했다. 청년부 간부와 이사들이 차례로 인사를 했다. 그러나 그 무렵부터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해 시간이 갈수록 빗줄기는 점점 강해졌다. 비를 맞으면서도 캠프파이어는 계속 불타고 있었다. 신씨는 청년들이 준비해온 종이 우산을 받쳐들고 모두에게도 깔고 있던 거적을 우산 대신 뒤집어 쓰도록 전했다. 계속 쏟아지는 빗 속에서 신이치의 지도가 시작되었다. 부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각자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염원은 무엇인가? 그것은 여러분의 장래, 인류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세계의 영광스러운 무대로 옹비해 가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도다 선생님의 소원이기도 했습니다. 나의 행동은 전부 그것을 위해서이며 또한 나는 그것을 최고의 즐거움으로 여기며 전력을 다해 길을 열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나는 도다 선생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에서 불행을 절멸시키라고 하신 선생님의 구상을 남김없이 실현해갈 각오입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 한 사람으로 불가능하며 또 나의 생명에도 한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그 마무리 작업은 청년부 결국 여러분에게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내가 쓰러지더라도 그 마음을 이어받아 여러분이 도다 선생님의 구상을 완성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비로 인해 때때로 신 씨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으나 멤버들은 한마디도 빠뜨리지 않으려고 귀를 기울였다. 야마토 신이치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도자 선생님은 일찍이 3대 회장을 지켜간다면 광선유포는 반드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유언이라고도 해야 할 지도였습니다. 이 선생님의 지도대로 대선배인 마키구치 문화도 나를 지키며 뒷받침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유유히 지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교단을 보면 대개 중심자가 죽으면 분열해 갑니다. 그러나 학회는 이 도다 선생님의 지도를 모두가 지킴으로써 강철 같은 단결로 전진해 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광선유포의 추진을 영원케 하는 길입니다. 앞으로의 학회의 제4대 회장도 제5대 회장도 틀림없이 청년부 출신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때에도 내가 있는 지금 이상으로 모두가 회장을 지키며 떠받쳐가면서 더 한층 전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호의 여러분은 열심히 공부하고 노고하며 자신을 연마하여 각자의 분야에서 인류의 인재로 성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회에서도 여러분이 중핵이 되어 강선유포의 일체의 책임을 담당해 갔으면 합니다. 그것이 나의 희망이며 염원입니다. 그들은 야마모토 회장이 자신들에게 걸고 있는 큰 기대를 새삼 느끼고 몸이 떨리는 듯한 느낌이었다. 이것으로 연수회는 해산되었다. 옆으로 들이치는 비에 신이치도 청년들도 흠뻑 젖어 있었다. 숙소로 향하는 신이치를 멤버들은 학회가를 열창하며 배웅했다. 신이치는 청년들과 좀 더 대화하며 격려하고 싶었다. 그는 잠시 후 숙소의 큰 방에서 멤버들의 대표를 초청하여 질문회를 가지기로 했다. 청년들은 기뻐하며 모였다. 신이치도 이사들도 셔츠가 비에 젖어 부득이 속옷 차림으로 질문에 임했다. 모두 묻고 싶은 것이 있으면 편안한 마음으로 어떤 것이라도 좋으니 질문하기 바랍니다. 신이치가 말하자 즉각 몇 명이 손을 들었다. 대부분의 질문은 긴박한 세계 정세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한국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가라는 관점의 질문이었고 또 앞으로 세계 광선유포를 어떻게 추진해 갈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거기에는 세계의 강포의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사색하는 청년의 사명감과 정열이 넘치고 있었다. 신이치는 그 기계의 믿음직스러움을 느끼며 질문 하나하나에 성실하게 답해갔다. 청년들의 질문 중에는 이런 질문도 있었다. 어서를 배독해보면 성불의 유체는 불법에 기명하는 것, 요컨대 신명을 바치는 것이라고 있습니다. 저도 만약 대범난이 일어나면 마키구치 선생님처럼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겠다고 결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그러한 상황과 만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기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까? 불법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심사숙고한 끝에 질문한 것임에 틀림없었다. 신실은 대답했다. 지금의 질문과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는 소중한 회원이 범난으로 목숨을 잃는 등의 사태는 절대로 피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지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사적인 것입니다. 학회에서는 한 사람이라도 그런 희생자가 나오지 않게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총명하게 지혜를 발휘하여 키를 잡는다고 해도 성원의 말씀대로 생명까지 위협하는 대범난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런 경우에도 어떻게든 나 한 사람만으로 그치게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리더입니다. 모두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현실을 간파하여 신중하고 침착하게 또 신속하게 모든 것을 배려하며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면서 광선유포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기세만으로 전진해 간다면 돌이킬 수 없는 실패를 저지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도자의 책임은 무겁습니다. 모두 긴장한 얼굴로 신이치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그런데 기명이라는 문제입니다만 현대 상황 속에서는 자기 인생의 근본 목적을 광선유포라고 정하여 살고 또 살고 끝까지 사는 것이 불법에 신명을 바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광선유포를 자기 인생의 근본 목적으로 한다면 학회원으로서 직장인으로서도 제1인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신이 직장에서 패배자가 되고 만다면 불법의 훌륭함을 증명할 수 없으며 아무도 신심을 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가정에서도 활락의 가정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며 건강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광선유포를 근본으로 하는 인생을 걷는다는 것은 사회의 승리자로서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결코 비장한 각오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들려오던 빗소리도 어느새 멈춰 있었다. 신씨는 기명이라는 것에 대해 거듭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해갔다. 관점을 바꿔 말한다면 예를 들어 광선유포를 위해 활동하는 시간을 얼마만큼 가지는가에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극히 계산적인 표현이지만 만약 하루에 2시간의 학회 활동을 60년간에 걸쳐 계속한다면 계산상으로는 5년간의 목숨을 불법에 바친 것이 됩니다. 여하튼 광선유포야말로 자신의 생애라고 정하고 스스로의 사명을 완수하려는 삶 그 자체가 불법에 기명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할 것입니다. 신씨는 청년들의 솔직한 질문을 소중히 했다. 질문은 구도심의 증명이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떤 것을 묻는다는 것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질문의 답변은 본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의문을 해소하고 이해를 촉구해 가기 때문에 질문하는 사람의 존재가 중요해진다. 숙소에서 질문회가 끝날 때쯤에는 비도 완전히 그치고 하늘에는 월천자가 빛나고 있었다. 다음 날은 쾌청했다. 쇼의 멤버는 오전 중에 체육대회를 열어 스모나 픽으로 연마의 땀을 흘렸다. 오전 9시에 체육대회가 끝나자 신씨는 내년에도 야외 연수를 행하기로 약속했다. 그리고 나서 신희씨는 말을 타고 여자부의 화양회 멤버들이 모여있는 광장으로 향했다. 이날은 화양회 야외 연수도 예정되어 있어 멤버들은 아침 일찍 길이감에 내에 도착해 있었다. 하늘은 맑게 개이고 저편으로 초록에 물든 완만한 산들이 펼쳐져 있었다. 고원의 상쾌한 바람을 맞으며 신씨는 씩씩하게 말을 달렸다. 그는 광장에 모여있는 화양의 멤버들의 모습을 보자 마리에서 손을 흔들었다. 이윽고 신씨를 중심으로 간담회가 시작되었다. 오늘은 모두 신심을 단련하고 돌아가 주십시오. 또 마음껏 놀고 즐기며 많은 연기를 길러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최고로 즐긴다는 것도 불법에 통합니다. 대성인께서도 저 사도의 땅에서도 유배의 몸이지만 희열은 한량없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불림의 대경에 대확신에서 나온 말씀이지만 대성인께서는 유죄라는 대고난 속에서도 대환희를 느끼고 계셨습니다.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인생을 마음껏 즐겨갈 수 있는 것이 신심입니다. 도다 선생님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즐겁고 즐거워서 견딜 수 없는 경애가 성불이라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에는 노고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학창시절에는 공부를 해야 하고 회사에 들어가서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결혼하면 편해지는가 하면 가사와 자녀 양육에 쫓겨 마치 전쟁과 같은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삶의 보람을 만들어 목표를 정해 발랄하게 도전하며 고생조차도 즐기면서 순간순간을 최고로 뜻있게 마음껏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인생의 달인입니다. 결국 행복이란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불법입니다. 하물며 오늘은 이렇게 풍족한 대자연 속에 있으니 최고로 즐겁고 뜻깊은 추억을 만들어 주십시오. 화양의 야외 연수에서는 간담회가 끝난 후 체육대회를 실시, 멤버들은 배구를 즐겼다. 몇 개 그룹으로 나누어 배구 대항전을 끝내자 신씨는 제안했다. 이번에는 둥글게 원을 만들어 얼마나 패스할 수 있는지 겨루어 봅시다. 그룹마다 패스가 시작되었다. 어느 그룹이나 오래가지는 못했다. 빠른 곳은 고작 3, 4회의 패스로 볼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그것을 보고 신이치는 자신도 직접 그룹에 가담했다. 어느 팀이나 오래가지 않는 것 같은데 이 그룹에서는 100회까지 계속해 봅시다. 네? 100회나요? 옆에 있던 멤버가 놀라서 소리쳤다. 그래요, 100회입니다. 반드시 하겠다고 정하고
모두 단결하면 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정했으면 끝까지 해내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자, 갑시다. 신씨는 볼을 치켜 올렸다. 패스를 할 때마다 모두가 소리 내어 횟수를 헤아렸다. 능숙하게 볼을 받아내지 못하는 멤버가 있어도 주위에서 그것을 받쳐주어 볼은 또다시 하늘에서 춤췄다. 패스는 20회, 30회, 40회로 계속되었다. 두 사람이 동시에 볼을 받으려다 서로 부딪히기도 했다. 그럴 때는 서로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신씨는 어드바이스를 했다. 모두 점차 리듬을 타기 시작했다. 이제 걱정 없습니다. 반드시 100개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윽고 베스는 80회를 넘겼다. 주위에는 다른 그룹도 모여 함께 횟수를 헤아렸다. 패스를 하고 있던 멤버들은 조금 긴장하기 시작했다. 신씨는 소리쳤다. 편안한 마음으로 하세요. 방심하지 않으면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일을 되풀이하는 것이니까. 90회를 넘겼다. 횟수를 세는 소리가 더욱 높이 주위에 메아리쳤다. 멤버들에게는 여기까지 왔으니 절대로 떨어뜨리지 않겠다는 기백이 감돌고 있었다. 떨어졌다고 생각했던 공도 놀라울 정도로 능숙하게 받아 패스해갔다. 96, 97, 98, 99, 100. 100회를 넘겼으나 아직 패스는 계속되었다. 103, 104, 105, 106, 공을 떨어뜨린 것은 110회가 넘었을 때였다. 패스가 끝나자 일제히 박수가 터져나왔다. 땀을 닦으면서 신씨는 말했다. 100회 이상 할 수 있다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모두가 마음을 하나로 하여 단결했을 때에 생각하지도 못한 힘이 나옵니다. 학회는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휴식이 있은 후 야외에서 점심 식사를 했다. 시이치가 점심 식사 장소로 왔을 때에는 아직 전원이 모여있지 않았다. 시이치의 모습을 보자 여자부 간부 한 사람이 메가폰을 잡고 대단한 기세로 외쳤다. 여러분 빨리 모여주십시오. 서둘러 주세요. 빨리빨리 합시다. 시인씨는 웃으면서 그 간부에게 말했다. 이럴 때는 그렇게 크게 외치지 말고 조용하게 한마디 모입시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크게 외치지 않아도 모두가 정확히 모이게 할 수 있어야만 진정한 리더입니다. 잠시 후 대다수의 멤버들은 식사 자리에 앉았다. 그러나 여자부의 순회 간부 중 한 사람인 가가 유미에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가가 씨가 보이지 않는군요. 시이치가 말하자 옆에 있던 멤버가 대답했다. 가가 씨는 아직 식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가가 씨는 뒤에서 하는 일에 철저히 임하고 있군요. 그늘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리더로서 누가 그늘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누가 가장 노고하고 있는지를 항상 지켜보아야 합니다. 화려한 무대에만 눈이 가고 표면밖에 볼 수 없는 리더라면 후배가 가엾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침내 모두가 거칠에만을 생각하여 요령만 가지고 처신해가려 합니다. 예를 들면 회합에 참석해서도 예쁜 조형물이 있으면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곧바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장의 정리를 담당하고 있는 임원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춥지는 않은지, 식사는 어떻게 했는지 등 그곳에 없는 사람들의 일을 어디까지 배려할 수 있는가입니다. 결국 훌륭한 조직을 어떻게 만들어가는 것도 인간으로서의 배려의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가 전부인 것입니다. 거기에 사람은 감동하여 분발하려는 마음도 생기게 됩니다. 역식의 권위도 아니며 이론도 아닙니다. 살아있는 교육이란 사람과 사람의 자연스러운 만남에 있는 것이다. 시인씨는 하나하나의 사례를 통하여 젊은 여성들에게 리더가 가져야 할 본연의 자세에 대해 가르치며 육성해 갔다. 식사 후 멤버들은 포크댄스를 즐겼다. 명랑하고 발랄한 젊은 벗의 모습은 마치 춤을 추는 꽃과 같았다. 그것을 보면서 시이치는 여자부 중심 간부들에게 말했다. 여자부는 학회의 꽃이므로 이처럼 언제나 즐겁고 상식 풍부한 활동을 추진해가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밝고 상쾌해서 좋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점이 신심의 훌륭함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여자부 중행이었던 화양의 멤버들은 매일매일을 포교로 보내고 있었다. 그것은 300만 세대라는 광선유포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했다. 그러나 신이치는 그렇다고 해서 비장한 표정으로 주위를 무시하며 저돌적으로 돌진하는 여성으로 성장하는 것을 바라지는 않았다.
그것은 오래가지 않는다. 아니, 세간으로부터도 배척당하고 만다. 인간성을 꽃피우기 위한 신앙이다. 한 송이의 예쁜 꽃이 주위를 밝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온화하게 만들듯이 신심에 힘쓰면 힘쓸수록 배려하는 마음이 넘쳐 명랑하고 쾌활하게 되어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다. 야외 연수는 오후 3시 반에 종료했다. 멤버들은 길이가미네의 웅대한 자연 속에서 호연지기를 키우며 즐겁고 의의 있는 한때를 보냈다. 신실은 할 수만 있다면 학회의 모든 청년들을 이렇게 한 사람씩 육성해 가고 싶다고 깊이 생각했다. 청년부는 7월 31일에 남자부 간부회, 8월 1일에 여자부 간부회를 시점으로 용역하며 8월을 향한 스타트를 끊었다. 또한 이 남자부 간부회 석상에는 남자부는 부원 30만을 돌파했다는 것을 발표했다. 8월 2일부터 10일까지 총본산 다이세키사에서 연례 행사인 하계 강습회가 4기로 나뉘어 실시되었다. 야마토 신이시는 이번 강습회에서는 니치렌 대성인의 중서 중의 중서인 입정안국론을 중심으로 어서 강의를 하기로 했다. 신이치가 그렇게 결정한 것은 7월 초순의 일이었다. 학회가 200만 세대를 달성한 이 시점에서 입정안국이라는 불법자의 목적과 사명을 재확인해 두고 싶었던 것이다. 입정이란 정을 세운다. 요컨대 정법을 유포하는 것이며 생명존엄과 인간 존중이라는 천리를 사람들의 흉중에 확립시켜 사회의 기본 원리로 해가는 것이라고 해도 좋다. 그리고 그 목적은 안국, 즉 나라를 안穏게 한다는 것이며 그것은 바로 사회의 번영과 평화의 건설을 의미하는 것이다. 창각회 사명은 니치렌 대성인께서 밝히신 이 입정안국의 실현에 있다. 종교가 현실 사회에서 인간의 고뇌를 해결하는 것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이미 종교의 죽음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패전의 불탄 벌판에 광선유포의 깃발을 내걸고 홀로선 도다조세이의 소원도 비탄에 허덕이는 민중에게 영원한 행복과 평화의 빛을 비추는 것이었다. 또 신이치가 회장에 취임한 이래 나날이 기념해 온 것도 세계 평화였으며 대지진 등의 재해가 없어지고 곡물이 풍작을 이루게 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도다도 신이치도 사회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항상 심사숙고해왔다. 예를 들면 도다조세이가 원수폭 금지 선언을 발표해서 비록 전쟁에 이겼다고 해도 원자폭탄, 수소폭탄을 사용하는 것은 사탄이라고 단언, 청년들에게 이 사상을 또 전 세계에 넓혀줄 것을 의탁한 것도 그 사색의 결과였다. 또한 동지들 가운데 재능이 있는 인재를 지방의회와 참의원으로 배출한 것도 정치를 민중의 손에 되돌려주어 사람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일본이라는 나라의 한국 평화의 길을 열기 위해서였다. 게다가 앞으로 학회가 사회를 위해 평화를 위해 착수해야 할 과제는 점점 증가해 갈 것이 틀림없다. 그때 입정안국의 원리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라면 혼란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것을 우려하여 신씨는 이번에 하계 강습회에서 입정안국론을 강의하기로 했던 것이다. 하계 강습회를 앞두고 신이치는 초놈은 아껴서 입정안국의 연찬에 힘써왔다. 어떤 때는 학회 본부의 집무실에서, 어떤 때는 자택에서 심야까지, 또 어떤 때는 여행지의 숙소에서 어서를 배독하고는 사색을 거듭했다. 입정안국론은 지금까지 몇 번이나 공부한 어서였다. 그러나 신이치는 새로운 기분으로 술짝 유래부터 세밀하게 연찬해 갔다. 입정안국론 5서에는 정가로부터 일을 시작해서 무능원년 1260년에 감고를 필하다 라고 정가 원년 1257년 8월 23일 밤 가마쿠라 일대를 덮친 대지진을 보고 입정안국론을 저술하게 이르렀다고 기록되어 있다. 대성인이 이 지진을 만나신 것은 36세 가마쿠라의 마스바 가야스에 있는 초암에 계셨을 때였다. 4년 전인 건장 5년 1253년 4월 28일에 입교 개종일에 목숨을 노리는 지두에 의해 고약인 아와 지방에서 쫓겨나신 대성인은 정치의 중심지 가마쿠라로 나와 거기에서 광선유포의 기치를 세우셨던 것이다. 이 무렵 일본에는 매년같이 기근이 계속되고 역병이 만연하고 있었다. 오초경 등의 기록에 의하면
이해부터 무능원년 1260년까지의 4년간 수많은 천변지효가 일어났다. 이 정가원년 1257년 8월의 대지진 후에도 여진이 오랫동안 계속되고 11월에도 다시 대지진이 일어난다. 다음 정가 2년 1258년 6월에는 한겨울 같은 추위가 계속되었고 8월에는 가마쿠라의 대풍, 교토의 폭풍우가 덮쳐 농작물에 큰 피해를 준다. 그리고 10월이 되자 가마쿠라의 폭우로 홍수가 발생, 민가가 유실되고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게다가 역병이 유행하였으며 여러 지방에서 대기근이 확산되었다. 정가 3년 1259년 3월 재앙에서 벗어나기 위해 개원을 실시하여 정원으로 연호를 바꾸지만 역병은 해가 바뀌어도 끝나지 않자 4월에는 다시 무능으로 개원한다. 그러나 그 4월에도 가마쿠라에는 큰 화재가 발생했고 6월에는 대풍과 홍수가 일어났다. 대성에는 가마쿠라에 있으면서 지진에 의한 피난민 등의 비참한 모습을 접하고 가슴 아파했다. 굶주림에 괴로워하고 상처 입은 몸으로 의지할 곳 없이 떠도는 사람, 울부짖는 아이들, 젖먹이 아이를 껴안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어머니, 길바닥에 쓰러져도 구해주는 사람조차 없는 수많은 죽음이 눈앞에 드리워 있었다. 막부는 사태를 타개하기 위해 진원종의 승려에게 가지기도, 부처의 가호를 비는 기도 등을 명했지만 아무런 효과도 없었다. 왜 이렇게 괴로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가? 그것이 사람들의 공통된 심정이었다. 그러나 그것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 지옥도와 같은 사태를 어떻게 전환시켜 갈 것인지 니시렌 대성에는 끝없이 고뇌하고 사색하셨음에 틀림없다. 야마토 신시는 어서를 배독하면서 대성인의 모습을 그려보았다. 민중의 고뇌를 눈앞에 두고 함께 고뇌하고 괴로워하시는 대성인의 행동이 그의 가슴에 생생하게 떠올랐다. 정가 2년 1158년경 가마쿠라에서 수루가로 향하는 한 승려가 있었다. 그의 눈에는 깊은 근심이 어려 있었다. 니치렌이었다. 그는 선태종 사원인 이야모토의 지소사를 찾았다. 거기에는 일체의 경들이 정비되어 있었다. 니치렌은 이 절의 경장, 경문을 넣어주는 곳에서 모든 경들을 읽고 인간의 근본을 이루는 종교의 혼란에 천변지요, 기근영려의 근본원이 있다는 것을 경문상으로도 또 도리상으로도 분명하게 하려고 결심하고 있었다. 경장에 들어가자 니치레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일심으로 경전에서 눈길을 떼지 않았다. 대집경을 펼쳐들었을 때 니치렌의 눈은 예리하게 빛났다. 거기에는 불법이 음몰했을 때 일어나는 천변주요 등의 모습이 자세하게 씌어져 있었다. 그것은 전부 정가의 대지진 이래 일어난 세태와 부합하고 있었다. 이대로이다. 불법의 음몰은 니치렌 자신이 가장 통감하고 우려해온 일이었다. 불교 각파의 사원은 가마쿠라에서도 즐비하게 서 있어 오히려 점점 그 융성을 자랑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석존이 설하려고 했던 진실한 불법도 그 정신도 이미 거기에는 없었다. 경문에는 무엇이 석존의 진실한 법인지 명료하게 나와 있었다. 예를 들면 법화경의 개경인 무량의경에는 40여 년 미연 진실, 아직 진실을 밝히지 않았음이라고 있다. 석존이 50년 동안 행한 설법 중 앞의 40여 년간의 설법은 이전 건교의 가르침이며 여기에서는 아직 진실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이 명확하게 서술되어 있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법화경이 생명의 진실한 모습, 전체상을 설하는 것에 비해 법화경 이전의 가르침은 비유 등으로 밝힌 임시의 가르침이고 생명의 부분간을 설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법화경의 비유품에는 불수 여경 일계, 여경의 일계도 받아들이지 말라라고 있다. 근본이 되어야 할 가르침은 어디까지나 법화경이라는 말씀이시다. 당시 불교계에는 천태, 구사, 성실, 율, 법상, 삼론, 화엄, 진원의 8종이 있었으며 또한 신은 종파로서 연불과 선이 있었다. 이 중 천태종 외에는 모두 이전 건교의 경전을 의처로 하고 있었다. 또 법화경을 근본으로 하고 있던 천태종조차도 정교대사가 죽은 후
진원 밀교나 연불에 물들어 본래 석촌의 가르침을 잊은 지 오래되었다. 비유나 부분간일 뿐인 가르침에 집착하여 그것이 전체상이라고 진실이라고 믿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예를 들면 호랑이의 꼬리를 보고 이것이 호랑이의 전부인 양 생각하여 무방비 상태로 다가간다면 습격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니칠레는 1253년 4월 28일에 입교 개종의 사자오를 발한 이래 그러한 제종의 잘못된 가르침을 지적해온 것이다. 그 당시 민중 사이에 가장 깊이 침투해 있던 것은 호넨의 정토정이었는데 이것은 이전 건교의 정토 삼부경을 근본으로 하고 있었다. 호넨은 사바세계에는 예토이며 오로지 한결같이 나무 아미타불이라고 봉상만 하면 죽은 후에 아미타불이 있는 서방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고 설했다. 그리고 정토정의 의경인 정토삼부경 이외에 법화경을 비롯한 일체의 제경을 부정했던 것이다. 석존이 아미타불의 서방 극락세계 등 다른 세계에 불토가 있다고 설한 것은 방편이며 비유였다. 사바세계에 고뇌에 잠긴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 임시로 저편에 있는 세계의 이야기로서 불국토를 묘사한 것이다. 석존의 진의는 이 사바세계야말로 본래 정토라고 가르치는 것이었다. 사바 즉 적강토이며 중생의 마음이 더러워져 있으면 살고 있는 세계도 예토가 되고 마음이 청정하면 정토가 된다. 중생의 일념 전환에 의해 이 사바세계의 정토를 출현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을 설에 나타낸 것이 법화경이었다. 저편의 세계에서 구제를 추구하는 연불의 가르침은 예토인 현실 사회에 대한 체념과 무기력, 도피를 가져오게 한다. 더구나 천변지요, 기근 영려가 계속되는 어수선한 세상이다. 이 연불 사상에다 일종의 종말론으로 퍼지고 있던 말법 사상이 겹쳐 사람들의 불안과 절망은 깊어져 갔다. 실로 연불의 애음이라고 부르듯이 그 염세적인 소리는 피로에 지친 인심을 더욱더 쇠약하게 만들어 갔던 것이다. 니칠레는 이야모토의 지소사에서 침식을 입고 경문을 차례차례 정독해 갔다. 그 경들에서 니칠레는 온 나라를 뒤덮고 있는 불행의 원인은 세상 사람들이 모두 정법인 법화경에 위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명확하게 확신할 수 있었다. 인간은 무엇을 믿는가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다. 친구라도 나쁜 것을 좋은 것이라고 믿고 함께 행동하면 언젠가는 나쁜 길로 빠져버린다. 하물며 종교는 인간의 사고방식, 삶의 근본 규범이다. 따라서 잘못된 종교를 믿으면 인간의 마음은 탁해지고 욕망에 벌렁대며 생명의 활력도 빼앗겨버리게 된다. 그리고 당연히 그것은 인간이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사회의 분쟁이나 혼란, 정체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인심이나 사회 혼란은 의정불이이며 일념삼천이기 때문에 대자연에도 반드시 파급되어 간다. 우주는 본래 그 자체가 하나의 생명체이며 주체인 인간과 자연을 포함한 환경세계와 서로 관련되어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불법이다. 사람들이 도탄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잘못된 종교를 버리고 올바른 가르침을 근본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 그것이 니칠레의 결론이었다. 게다가 경문에 비추어 보면 삼재칠난 중 아직 일어나지 않은 내란을 의미하는 자개반역난과 타국의 침략을 가리키는 타국 침입난이 다투어 일어난다는 것은 틀림없었다. 생각해보면 타종의 승려들도 이 경문들을 보았을 터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 경문에서 이 세상이 불행하게 되는 근본 원인을 찾아낼 수 없었다. 그것은 이미 그들이 경문을 근간으로 하는 일이 없었거니와 민중의 고뇌를 똑바로 바라보고 그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자세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당시 천태종을 비롯한 진원, 화엄, 율 등의 기성종파는 진호 국가의 불교에 안주하고 연불이나 선의 신흥종파도 막부의 요인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절치부심하고 있었다. 그리고 각 종파는 법론을 피하고 가르침의 정사를 논의하는 일도 없었다. 결국 본래부터 종교적 신조도 서로 다른 사람들이지만 함께 어울리며 권력에 기생하여 비호받는다는 달콤한 술에 취해 있었던 것이다. 이미 민중구제라는 종교의 대사명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다. 또 막부는 종교를 비호해주는 대신 정책에 대한 협력을 요청하는 등 정치 권력과 종교가 완전히 유착되어 있었던 것이다.
니치레는 세상을 구하기 위해 간요에 서인 입정왕국론을 집필했다. 그리고 사실상의 최고 권력자인 호조 도키요리에게 그의 측근인 야도야 입도를 통해 이 글을 상정했다. 1260년 7월 16일의 일이다. 도키요리는 1246년 20세로 집권하자 차례로 적대 세력을 물리치고 호저가의 권력을 굳히는 한편 정체기를 모색하고 무사의 법과 풍습에 대한 기율을 엄하게 바로잡았다. 이 선을 신봉하면서 또 선을 신봉하였으며 30세의 젊은 나이에 병을 이유로 집권직을 넘기고 입도하여 임재적인 사이사묘로 물러나 버렸다. 그러나 그의 위강은 쇠퇴하지 않고 막부내의 은연중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도키요리가 정가의 대지진 후 잇따라 엄습해오는 재해, 기근 역병을 위정자로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도키요리는 어느 날 이렇게 한탄했다고 한다. 정치의 방도에 잘못이 있는가? 정치에 사심이 있기 때문일까? 하늘이 노하고 땅이 원망할 만한 잘못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 무슨 죄 때문에 이렇게 백성이 괴로워해야만 하는가? 니치레는 도키요리의 이 한탄을 소문으로 듣고 있었다. 또 입정왕국론을 상정하기 이전에도 도키요리와 대면하여 이야기도 했다. 이러한 경위로 니치레는 도키요리야말로 국주로서 관여할 만한 인물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입정왕국론은 사회 참상과 민중의 고뇌로부터 쓰기 시작했다. 여객이 와서 한탄하여 가로되 근년부터 근일에 이르기까지 천변지요 기근 영녀가 널리 천하에 충만하고 널리 지상에 만연하였도다. 우마는 거리에 쓰러지고 해골은 노변에 가득 찼으며 여객이 와서 한탄하여 말하기를 근년부터 근일에 이르기까지 천변이나 지요 기근이나 역병이 널리 천하에 가득 차고 널리 지상에 만연해 있다. 우마는 거리에 쓰러져 있고 그 해골이 길이에 가득 차 있다. 이 민중의 괴로움이라는 현실이야말로 불법의 출발점이며 고뇌에서의 해방이야말로 불법의 목적이다. 니치레는 입정왕국론에서 나라를 표현할 때 애운담, 애옥이라고 쓰는 국이나 국, 창을 들고 국경을 표시하고 지킨다는 뜻이라고 쓴 국이라는 문자보다도 주로 애운담 입구에 민이라고 쓴 국의 문자를 사용했다. 현존하는 진필에서는 나라를 표현하는 전체 71문자 중 약 8할에 해당하는 56문자에 국이 사용되고 있다. 거기에는 백성을 더욱 중시하는 사고방식이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해도 좋다. 니치레는 입정왕국론에서 세상의 참상을 한탄하는 객과 불법을 신봉하는 주민이 서로 질문하고 답하는 문답 형식을 사용했다. 그것은 정법 유포라고 하더라도 권위나 권력에 의한 강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인간 대 인간의 조리를 다한 대화에 의한 촉발과 합의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니치렌이 호조 도키요리에게 간요한 것도 위정자의 위치에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한 사람의 인간인 도키요리에게 진실한 불법을 가르치기 위해서였다. 또한 그것에 의해 도키요리가 진정한 인간의 길을 자각하여 백성을 위한 정치를 실행해 가기를 원했던 것이다. 니치레는 결코 막부의 비호를 받고자 했던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니치레의 사도 유죄 후 막부는 그가 예언한 타국 침입난의 현실로 되어가고 있는 것에 두려움을 품고 사찰의 기진을 조건으로 니치레에게 국가한테의 기원을 의뢰해왔다. 만약 권력에 가담하려고 생각했다면 이 막부의 의뢰는 다시 없는 좋은 기회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때 니치레는 단호히 그것을 거절했다. 또 입정왕국론에서 다음과 같은 기술도 있다. 천하태평을 원한다면 나라 안의 방법을 단절해야 한다는 주인의 말에 객은 방법을 범하고 불법의 계율에 위배하는 사람들, 즉 타종의 승들을 참제에 처해야만 하는가라고 묻는다. 그 질문에 대해서 주인은 보시를 중지하라고 대답하고 있다. 그것은 연불이나 선 등에 대한 막부의 보호를 근절시켜 국가 권력과 그들 종교가 유착하는 일을 없애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니치레는 국가 권력의 위강에 의해
종교의 성세가 좌우되는 것을 거부한 것이다. 그런 뜻에서 종교 대 종교의 법론, 대화에 의해 가르침의 정사를 판단하여 정법을 유포하려고 했던 것이다. 만약 종교가 권력의 비호를 추구한다면 종교의 타락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또 이 글에서 니칠레는 잘못된 가르침을 단절하지 않으면 삼재칠난 중 아직 나타나지 않은 자계 반역과 차국침핍이라는 두 가지 난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미래의 종말을 점친다는 그러한 유의 예언이 아니다. 경문을 통해 생명의 법리를 통찰하고 이끌어낸 깊은 지혜의 발로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이상 불행한 사태를 절대로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대자대비에서 나온 경종이기도 했다. 니칠레는 입정왕국론에서 이렇게 결론 짓는다. 그대는 빨리 신앙의 촌심을 굳혀서 속히 실증의 일선에 기이할지어다. 당신은 빨리 신앙의 촌심을 굳혀서 속히 실증의 일선인 진실한 법에 귀의하시오. 불행과 고뇌로 뒤덮인 사회를 변혁하고 나라를 안穏케 하는 직도는 무엇인가? 니칠레는 그것은 한 사람의 인간의 마음속에 정을 세우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호소했다. 실승의 일선이란 실대승교인 법화경을 말하는 것으로 일체 중생은 본래 부처라고 가르치는 최고의 인간 존엄의 대법을 가리킨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이 묘법에 입각하여 흉중의 부처의 생명을 열어갈 때 그 사람이 사는 장소도 불국토로 빛나는 것이다. 즉 시대와 사회를 창조하는 주체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에게 내발성의 승리를 확립하여 사회의 번영과 평화를 창조해 가려고 하는 것이 니칠한 불법이다. 그리고 그 원리를 설에 밝힌 것이 이 입정왕국론이었다. 중생을 부처로 보는 불법은 모든 인간에게서 절대적인 존엄성과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한다. 그것은 또한 흔들리지 않는 민주의 기반을 형성하는 천리가 된다는 것은 틀림없다. 또 자신에게 내재되어 있는 부처의 생명을 나타내 간다는 것은 타인에 대한 자비의 마음을 키우는 것이기도 하다. 말하자면 실승의 일선에 기할지어다란 편협한 생명관, 인간관을 버리고 생명의 존엄으로 되돌아가라. 이기주의를 깨고 자비를 삶의 규범으로 하라. 진실한 인간주의에 입각하라는 말씀이라고 해도 좋다. 여기에 인류의 번영과 세계 평화를 위한 보편적인 천리가 있다. 그런데 입정왕국론은 호조 도쿄요리에게 당도하기는 했지만 도쿄요리는 그것을 묵살해버렸다. 일설에 의하면 입정왕국론이 도쿄요리의 손에 들어왔을 때 주위 사람들이 니칠레는 자만하여 타인을 경시할 뿐 아니라 자신의 종파를 일으키기 위해 이 글을 썼다고 고했기 때문에 방치되었다고도 한다. 어쨌든 도쿄요리는 니칠레의 주장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더구나 도쿄요리의 측근들은 그 내용을 왜곡하고 비방하였으며 연부를 비롯한 타종의 승들에게 알렸다. 가마쿠라의 땅에서 니칠렌이 타종파의 잘못을 지적해오자 제종의 승들은 화가 치밀어 올랐다. 게다가 도쿄요리에게까지 간요의 글을 보내어 자기들을 비판했다고 생각하니 그들의 노여움은 절정에 달했다. 니칠렌의 신변에 위험이 다가오고 있었다. 니칠레는 입정왕국론을 호조 도쿄요리에게 상정할 경우 심한 박해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충분히 예측하고 있었다. 그러나 니칠레는 대난을 각오하고 이 글을 상정하여 국주에게 관여했던 것이다. 그것은 민중의 괴로움을 자신의 괴로움으로 하는 동고에서 나온 행동이었다. 진실한 동고는 단지 고뇌를 서로 나누어 가지고 함께 한탄하며 슬퍼하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또 단순히 동정과 위로의 말만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다. 진정한 동고의 사람에게는 상대의 고뇌를 해결하기 위한 가감한 행동이 뒤따른다. 자비에서 나오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있다. 그리고 불굴의 신념을 지속한다. 이 입정왕국론을 상정한 지 40일이 지난 8월 27일의 밤의 일이다. 가마쿠라의 바스바가야에 있던 니칠렌의 초함이 연불자들에게 습격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바스바가야스 범난이다. 니칠렌의 예측은 현실로 나타났다. 그것은
그의 인생에 있어 거듭되는 본격적인 박해의 시작이었다. 야마모토 신시는 입정왕국론을 배독하면서 깊은 감동을 느꼈다. 이 1961년이라는 해에도 자연재해와 역병이 맹위를 떨치고 있었다. 올 말에는 태풍 4호의 영향으로 인한 팬 현상, 건조한 바람이 강하게 부는 현상 때문에 도호쿠, 홋카이도에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게다가 장마에 접어들자 6월 24일부터 일주일 이상이나 호우가 쏟아졌다. 특히 나가노현의 이나 방면을 비롯한 혼슈와 시코쿠에서 큰 피해가 발생, 전국적으로 사망자와 행방불명자는 350명이 넘었다. 또 그 당시 폴리오, 소아마비가 크게 유행하여 어린아이를 가진 부모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 소련 등에서 폴리오에 효과가 있는 생백신이 있어 이미 전년도부터 일본에 10만 명분을 기증하겠다는 이야기가 소련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그것을 거부했다. 거기에는 반소적인 정치 세력의 의향과 법률, 약사법을 내세운 경직된 관공서의 자세, 자기 회사 의학이 팔리지 않게 될까 두려워한 일부 제약회사의 반대 등도 있었던 모양이다. 국민의 생명보다도 국가의 입장이나 권위, 기업의 이해가 우선시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생백식을 요청하는 사람들의 소리는 국민운동으로 넓혀져 갔다. 그 민중의 힘 앞에 정부는 그제야 무거운 허리를 펴고 1,300만 명분의 생백신을 긴급 수입하기로 결정, 이에 7월 캐나다에서 300만 명분, 소련에서 실로 1천만 명분의 생백신이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 국제정세를 보더라도 동서냉전의 암흑이 그림자를 드리우며 세계 여기저기에서 대립과 분단이라는 심상치 않은 화약 냄새가 퍼져가고 있었다. 4월에는 사회주의화를 추진하는 쿠바의 위기감을 느낀 미국이 망명 쿠바인 부대를 지원하며 군사 침공을 기도하다가 어이없이 실패하는 사건도 있었다. 이른바 쿠바 침공 사건이다. 미국의 전 정권이 계획했던 것이라고는 하지만 평화에 대한 희망을 짊어지고 등장한 케네디 정권은 처음으로 국제적인 비판을 받게 된다. 또 인도차이나 반도의 라오스에서 좌파, 중립파, 그리고 미국의 지원을 받은 우파 등 3파가 뒤섞인 내전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다. 5월경부터 겨우 정전과 연합정권의 수립을 위해 구체적인 교섭이 진행되었지만 그 후에도 혼란은 수습되지 않았다. 또한 북위 17도선을 경계로 하여 베트남 민주공화국, 북베트남과 베트남공화국, 남베트남으로 분열된 베트남에서도 통합에 대한 민중의 소박한 소원을 외면한 채 대립의 틈은 한층 깊어지려고 했다. 아시아의 공산주의화를 두려워한 미국은 남베트남을 지원하는 한편 북베트남과 남베트남 국내의 공산주의 세력을 배제하기 위해 고심해왔다. 전년 말에 결성된 남베트남 해방민족전선에 대해서도 미국은 북측의 침략이라고 적시하며 한층 남베트남 정부에 대한 군사 지원을 강화하게 된다. 이렇게 하여 세계화 격동을 거듭하는 속에 6월 3일과 4일 이틀 동안 케네디의 대통령 취임 이래 처음으로 미소 순회회담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되었다. 동서의 긴장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세계 이목이 이 회담을 주목하고 있었다. 44세의 젊은 힘에 넘친 케네디와 67세 숙달된 수완가인 후르시초프는 격렬하게 의논을 전개했다. 그러나 베를린 문제, 핵실험 정지 문제에서 후르시초프가 강경한 자세를 바꾸지 않아 이 회담은 양국의 대립을 부각시키는 결과로 끝났다. 야마모토 신시는 혼미한 세계의 동향을 절실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입정왕국의 국이란 단순히 일국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일련부재이며 현대에서 말하면 널리 세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세계의 항구 평화의 낙원을 구축해가기 위해 인간주의의 철학을 가지고 사람들의 생명의 대지를 일구어가는 것이 입정왕국의 실현이며 거기에 창각해 사명이 있다. 신이치는 이것을 이 학에 강습회에서 끝까지 호소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결심했다. 8월 2일에 시작한 학예 강습회의 중심이 된 것은 야마모토 신이치의 입정왕국론 강의였다. 강의 범위는 어서 30쪽 16행의 주인이 가로되 계급 명백하게 경문을 보고도
여전히 그런 말씀을 하니 마음이 미치지 못함인가 이가 통하지 않음인가의 부분부터 본문 끝까지였다. 입정왕군론의 결론 부분이다. 총본산 대강당에 모인 참가자에게 신신은 기백과 정열을 담아 강의했다. 입정왕국이란 알기 쉽게 말하면 인간주의의 천리를 근본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인간혁명을 하여 사회의 번영과 세계 평화를 창조하는 주체자가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니지랜드 성인 일대 홍법은 입정왕국론에서 시작하여 입정왕국론으로 끝난다고 합니다. 대성인께서 입정왕국론을 쓰시게 된 목적은 지진이나 홍수, 기아, 역병 등의 괴로움에 허덕이는 민중을 구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참된 인간의 길을 설한 불법이라는 생명천리를 유포하여 인간 자신의 혁명을 목표로 하셨던 것입니다. 즉 한 사람 한 사람의 악한 마음을 없애고 선한 마음을 생기게 해서 지혜의 눈을 열어 이기에서 이타로 파괴에서 창조로 인간의 일념을 전환시키는 싸움을 개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야말로 일체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비옥한 대지에는 초목이 무성합니다. 마찬가지로 인간 생명의 대지를 일구어가면 거기에서는 평화와 문화의 풍요로운 결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시인치는 입정왕군론의 개요에 대해 말한 다음 경문에 입학해 강의에 갔다. 인왕경에 있는 국토가 혼란해지려 할 때는 우선 귀신이 혼란하고 귀신이 혼란해지는 고로 만민이 혼란해지느니라 의 부분에서는 삼재칠란의 원인에 대해 논했다. 귀신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작용을 말하는 것이지만 현대적으로 말하면 사상도 그중 하나를 할 수 있습니다. 즉 국토 사회가 혼란할 때에는 먼저 사상의 혼란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사상의 혼란이 사람들의 생명을 좀먹고 의식이나 사고를 비뚤어지게 하여 그것이 사회의 혼란을 초래하는 원인이 됩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이기주의에 빠져 사리사욕만을 쫓고 살라주의나 쾌락주의 등으로 치닫게 되면 당연히 사회는 항폐에 죽어갑니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독일의 독재자 히틀러의 나치즘이라는 사상에 사람들이 폭주하고 말았던 비참한 결과가 저 나치에 의한 침략전쟁이며 대량 학살이었습니다. 사회의 혼란과 비참한 현실을 초래하는 원인은 인간이라는 원점을 잊은 사고방식에 모두가 마음을 빼앗기는 것에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지난해 신안보조약이 성립한 이래 정치에 대한 불신, 국민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일어나 사람들의 관심이 경제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시종일관 당리당략에만 매달려 실력 행사나 강행 체결 등 의회제 민주주의를 짓밟는 현재의 정치를 보고 있노라면 국민이 실망하고 불신을 품는 것도 당연할지 모릅니다. 그 원인도 정치가들이 민중의 행복을 인간이라는 원점을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국민이 정치에 무관심해져서 감시를 소홀히 한다면 정치는 더욱더 부패해버립니다. 또 인간을 잊은 경제도 냉혹합니다. 오로지 이윤제일주의, 경제제일주의에 치우치면 사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풍요로워지기는 해도 인심은 거칠어지고 자연환경도 파괴되어 결국 사람들이 괴로워집니다. 과학의 세계도 과학만능주의에 빠지면 그 진보는 도리어 인간성을 빼앗고 인간을 위협하는 것으로 됩니다. 인간주의로 돌아가라. 이것이 니지랜드 대성인의 주장을 현대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나 경제, 과학뿐만 아니라 교육, 예술 등 사회의 모든 영위를 인간의 행복을 위해 살려가는 원리가 입정왕국입니다. 또한 신이시는 모름지기 일신의 안도를 생각한다면 우선 사표의 정리를 기도해야 하느니라. 이 글을에서는 불법자의 사회적 사명에 대해 논해갔다. 사표란 동서남북의 네 방향이며 넓게는 사회 그리고 세계를 가리킨다. 이 의미는 마땅히 일신의 안도, 즉 개인의 안태를 원한다면 먼저 사표, 즉 사회의 안정과 세계의 평화를 기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불법자의 자세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안원만을 원하여 자기 세계에 틀어박히는 것이 아닌 사람들의 고뇌를 해결하고 사회 번영과 평화를 구축해 기원해가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길이며 참된 종교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를 떠나 불법은 없습니다. 종교가 사회에서 동떨어져
오직 내세의 안원만을 원한다면 그것은 이미 죽은 종교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을 위한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그것을 종교라고 하는 인식이 있습니다. 권력에 의해 종교의 혼이 말살되었기 때문입니다. 참가자의 눈은 구도에 불타고 있었다. 야마토 신시는 거듭 강의를 계속하며 호소했다. 세상의 번영과 평화를 구축해가는 요체는 여기에 제시되어 있듯이 사회의 안온을 기원하는 인간의 마음이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 변혁에 의한 개체의 확립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의 안온을 원하고 주위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은 필연적으로 사회 건설에 대한 자각을 촉구하여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창과학회의 목적은 이 입정왕국론에 밝혀져 있듯이 평화사회의 실현에 있습니다. 이 지상에서 전쟁을, 빈곤을, 기아를, 병고를, 차별을, 모든 비참이라는 두 글자를 근절시켜가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을 위해 현실적으로 무엇을 하는가입니다. 실천이 없으면 모든 것은 꿈같은 이야기이며 관념입니다. 구체적인 실천에 있어서는 각자 자신의 처지에서 생각하고 행동해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학회가 모체가 되어 문화와 평화의 교류기관 등을 만드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 예를 들면 인간을 위한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고결한 인격을 가진 인물을 정계로 내보낸과 동시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치를 감시해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학회는 탄생을 위한 모체 역할을 할 뿐이며 주체적으로 활동을 전개해가는 것은 각각의 기관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목적은 교단을 위한다는 편협한 것이 아닌 민중의 행복과 세계 평화를 실현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또 그러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시행착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은 사표의 정리를 기원하는 마음이며 인간이 인간답게 그리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인간을 제1의로 하는 사상을 확립하는 일입니다. 나아가 그 마음을, 사상을 사회에 깊이 침투시켜 인간 개가의 시대를 만드는 것이 우리들의 소원이고 입정왕국의 정신입니다. 각지에서 모인 강습회 참가자들은 신씨의 강의를 통해 불법자의 사회적 사명을 자학해갔다. 그것은 사회의 평화 건설에 대한 자각을 촉구하고 새로운 전진의 활력을 가져왔던 것이다. 8월 30일에는 도쿄체육관에서 본부 간부회가 실시되었다. 그 석상에서 발표된 8월의 본전 유포는 무려 8만 75세대였다. 학회 창립 이래 처음 있는 성과였다. 또 이날 19회 총지부가 탄생한 것 외에도 이제까지 5개 총지부의 진용이었던 간토가 일거에 15개 총지부가 되는 등 조직도 커다란 비약을 이루었던 것이다. 이 8월에는 아시아에 이어 학회본부에서 간부를 파견한 해외 지도가 실시되었다. 멤버는 부이사장이자 미국의 총지부장인 주저 기요시를 비롯한 9명으로 북미의 북부와 남부 그리고 남미의 3개 그룹으로 나뉘어 8월 13일부터 28일까지 16일간에 걸쳐 실시되었다. 이 파견 멤버들에게도 야마토 회장의 입정왕국론 강의는 최대의 에너지원이었다. 세계 평화의 초석을 구축하기 위한 파견이라고 생각하자 그들은 투지에 불탔다. 일행은 가는 곳마다 전력으로 멤버들의 격려에 임하는 한편 조직 정비에 힘을 기울였다. 그리고 북미에서는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워싱턴의 지부를 결성하고 뉴욕을 비롯한 각지에는 23개 지구를 결성했다. 또 남미에서는 브라질의 5개 지구를 결성, 파라과이에서는 처음으로 지구가 탄생했다. 남미 그룹을 이 파라과이로 향하기 위해 브라질의 상파울로에서 비행기로 이구아수 폭포와 인접한 공항으로 갔다. 그리고 지프로 갈아타고 만 하루를 달려 아르헨티나의 포사다스라는 마을에 도착, 거기서 파라과이의 차베스라고 불리는 일본계 이주민 거리지로 들어갔다. 이 차베스에는 34세대의 일본계 멤버가 있었다. 모두 개척을 위해 이민 온 사람들이었다. 조직도 없는 곳에서 동지들은 분투하고 있었다. 그들은 얼굴에 홍조를 띠며 신앙 체험을 말했다. 당초 이민 온 지역에는 붉은 흙탕물뿐이라 도저히 마실 수 없어
양질의 물이 나오기를 바라며 진지하게 창제했더니 새롭게 차갑고 맑은 샘물이 나왔다는 체험도 있었다. 개척지라서 그런지 어느 집이나 기둥에다 엉성하게 널판지를 댄 판잣집 같은 작고 검소한 집이었다. 그러나 멤버들은 의기왕성했다. 일본에서 보내온 세이쿄 신문을 달아 떨어질 때까지 돌려 읽으며 신심을 멸려해왔다. 그리고 포기에도 주력하여 신심하는 사람도 늘어간다고 했다. 여기는 농작물도 잘 자라고 좋은 곳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행복이 꽃피는 낙원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것이 멤버들의 결의였다. 그 파라과이에 지구가 탄생하였던 것이다. 행복과 평화의 파동은 조금씩이긴 했으나 착실하게 세계의 구석구석까지 넓혀지려 했다. 9월에 접어들자 조자담에는 점차 궤도에 오르고 거기에서 발심한 버세 체험담이 학회본부에 속속 도착했다. 야마토 신시는 9월 15일에 총본산을 찾은 것과 그 후 태풍 18호로 피해를 입은 오사카의 동지들을 격려하기 위해 간사이를 방문한 것 외에는 도쿄에서 지냈다. 10월 4일부터 20일간에 걸친 유럽 방문을 준비하기 위해서였다. 주요 방문지는 덴마크의 코펜하겐, 서독의 뒤셀도르프, 서베를린,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프랑스의 파리, 영국의 런던, 스페인의 마드리드, 스위스의 츄리, 오스트리아의 빈, 이탈리아 로마 등지이다. 방문 목적은 현지 회원의 지도와 대객전 건축 자재, 집기의 구입, 그리고 종교 사정 등의 시찰이다. 시시가 이때 가장 마음 아파했던 것은 독일 사람들의 일이었다. 8월 13일 새벽 동독은 갑자기 동서 베들린의 경계선에 40여 킬로미터에 이르는 철조망에 벽을 설치했던 것이다. 독일이 동서로 나눠진 이래 베들린은 동독 안의 외딴 섬처럼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 베를린도 동과 서로 나뉘어져 있긴 했으나 자유롭게 왕래할 수는 있었다. 그러나 서베를린을 통해 동독에서 서독으로 탈출하는 사람이 끊이지 않자 동독 정부는 경계선을 봉쇄했던 것이다. 동서베를린을 잇는 도로도 대부분 봉쇄되었고 전차 장갑차가 배치되었다. 남은 도로에는 검문소가 설치되어 자유로운 왕래가 금지되었다. 지하철도 경계선까지만 운행했다. 이 철조망의 벽은 13일 이후 시간이 흐를수록 확장되고 엄중해져 갔다. 그리고 마침내 콘크리트와 벽돌로 된 냉혹한 벽이 구축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갑작스러운 봉쇄에 따라 가족, 친척 혹은 연인끼리 서로 헤어져 버린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동서냉전의 축도이기도 했다. 이데올로기가 인간을 속박하고 인간을 분단시켰던 것이다. 신시는 유럽을 방문하기 전에 홀로 맹세했다. 지금이야말로 인간과 인간을 잇는 인간주의의 철학을 널리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심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 세계 입정왕국의 길을 여는 것이다. 신시는 21세기의 대공을 향해 크게 평화의 날개를 펼치려 하고 있었다. 신인간혁명 제4권 입정왕국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사랑 오죽헌이었습니다.